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톡스 372회 우리는 알리바바 마인의 12가지 인생 강의, 그 전문가 3분을 모시고요. 전문가 패널 토크로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피디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이금영입니다. 알아서 들어가세요. 네, 저는 그 99년 9월 달에 이제 지금의 옥션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마윈이 알리바바가 99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옥션 몇 월 달에 시작했습니까? 9월 달에. 9월 달에. 네. 2000년도에 이베이가 우리 회사 인수할 때 3천억에 했거든요. 그때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800억이었어요. 야. 그 사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오늘 그 왜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이따 다 풀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니죠? 15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왜 이 사진을 했냐? 옥션 때문에. 뒤에 옥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사실은 거의 똑같으시잖아요. 아이 뭘 똑같아. 15년 거의 똑같아요, 진짜. 네. 15년 전 사진입니다. 야, 진짜. 그 역시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네. 자, 김유통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IT 문화원이라고 1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IT 문화원인데요. 올해 저희 모임에서 버킷리스트를 인쇄하는 곳에 이제 제가 쓴 글씨가 온라인 IT 역사 박물관을 올해 만드는 게 완성시킨 꿈이라는데요. 아마 상반기 중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IT 역사 박물관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멘토 고생했는데요. 올해 이제 그 결실을 해서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IT 쪽은 아니었고요. 이제 상대를 졸업하고 이제 금융계에 입사를 했는데 영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39에 최연소 도곡동지점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이제 증권지점장도 공모해서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금융 자산관리 쪽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너 그 증권방송국 만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하나대투증권에서 온라인 자산관리 멘토스를 만들었는데 첫 해 23억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신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1억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그 이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그러다 이제 스마트폰에 눈을 떴고 그때 고우성 대표님을 저희 방송국 멘토로 초청을 했었어요. 최초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책과 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그저까지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트위터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사의 불 막 이런 거 처음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읽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읽은 책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피가로 케이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피자 앱 말고요.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계열사 최초로 지주회사를 들어갔고 하나금융 지주예요. 지금 이제 그 회장님 직속팀이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팀이 올해 만들어졌고 이제 7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 했던 것이.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외환행하고 합병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지금 공식 부서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밖에. 그래서 지금 국내 전 세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그 알리바바 뭐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알리바바 어떤 회사인지 제가 동영상을 한 2분 정도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동영상. 네. 자, 영어로 된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음성 좀 키워주세요. 네,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 6억명의 전자 상장 중 80%가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인 회장이 설립한 알리바바는 거래 수수료와 업체 광고로 큰 수익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대신할 결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대표인 한재가 씨는 알리바바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상합니다. As you look at the next
영업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상당수가 알리바바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린 씨는 알리바바가 해외에서도 성공하려면 중국에서처럼 우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리바바는 다른 주식 회사들에 비해서 소주주들의 영향력이 적은 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의 푸니트 맨찬다 교수는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도 다른 신흥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re is some concern because it's a very convoluted financial transaction. 알리바바는 지주 회사가 케이먼 아일랜드에 있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도 이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최근 전 세계 대형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이런 노력으로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도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 공개를 앞두고 주식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BOA 영상 뉴스였습니다. 자, 네. 자, 여러분들 보면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회사 잠깐 제가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본 거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이게 99년도에 아까 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창업하죠. 그때 집에서 자본금은 8,500만 원 갖고 창업했고요. 지금 뭐 계열사 18개하고 계속해서 요새 인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보면 알리바바가 중소기업 간, 기업 간 이제 거래하는 그런 이제 B2B 쪽이 알리바바고요. 전산거래. 타오바오는 우리나라 옥션 같은 거죠. 그죠? 네, 이베이 같이 개인과 개인 C2C로 타오바오가 있고 이걸로 이제 중국에서 이베이하고 그 전에 1위 했던 기업을 이긴 거죠. 이거 뒤늦게 만들어가지고 타오바오를. 그다음에 티몰은 이거 B2C 쪽에 티몰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거래액이 170조 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서. 그다음에 근데 이게 아마존하고요 이베이 합친 거래액보다 더 많습니다. 알리바바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그다음에 하여튼 뭐 사용자 수도 뭐 구매자 3억 명, 판매자 850명 지금 더 많을 거고요. 특이하게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죠? 2000년도 32.4%를 200만 불 투자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야후가 16.3%. 마이너즈는 의외로 적더라고. 네. 7.8%. 네. 그럼 이분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 상장한 게 뉴욕 증시에 네. 이제 거부권 네, 네. 이제 할 수 있는 네, 네. 그 장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상장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뭐 알리바바고 일단은 마윈 회장이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각자 패널분들 한번 회장님부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느낌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너무 일찍 얘기해 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나중에 끝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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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제 생각을 얘기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중국의 비즈니스계 나폴레옹, 음.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계 등소평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64년생이거든요. 네. 이분이 네. 중국 사람들은 마윈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고 있어요. 개인들도요. 개인들도 환호하고 있고 네. 정말 중국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희극 배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분이 회사에서요 직원들하고 정말 즐거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장도 한대요. 여장도 하고 뭐 코미디도 하고 되게 이분 체구라든지 키도 작잖아요. 164cm고 얼굴도 되게 개성적으로 생기셨고 160. 그러니까 이제 여장도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원장님은 이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딱 보는 순간에요. 한번 네. 자세히 저 화면 보세요. 치키치키 차카차쿠초의 사오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사오정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사오정에 보면은 그 다른 사람 소리를 잘 안 듣잖아요, 보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런 기질이 누구이냐 그러면은 천재들에게 대부분 저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잡수다 보면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소리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긴 듣는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단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 책을 봐도 그 전에 계속 본 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됐는데 아마 가장 중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잡스 얘기하셨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사실 많이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러면 상장했고 알리바바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자고 그냥 CEO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잡스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엄청나더라고.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CEO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되게 뚜렷하고 그런 것도 표현도 되게 아주 잘하고 잡스하고 되게 비슷 느꼈는데 또 잡스하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이분 잡스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잡스하고 봤을 때. 잡스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만든 그 애플을 비롯해 가지고 리사 그리고 아니면 저기 매킨토시라든지 넥스트는 상당히 이상적인 컴퓨터입니다. 넥스트는 지금도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터가 없을 정도로 20-30년 앞선 컴퓨터예요. 그래서 쫄딱쫄딱 다 망했죠 보면요. 예, 망하고 재기한 게 이제 토이스토리인데요. 토이스토리를 디즈니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디즈니랑 일하면서 디즈니는 순수하게 감성파를 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테크노피아였거든요. 기술이면 다 되는데 그게 다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디즈니랑 일하면서 감성이란 걸 눈을 뜨면서 좌우가 균형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신 것처럼 뭐 그 많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끝끝내 뭐냐 그러면 이상을 갖다가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현실보다는요. 그래서 아이폰 발표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요. 그 한 8분 정도 요약된 걸 보시면은 아이폰 발표할 때 보면은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 마이는 2002년의 목표가 살아남기 예전에 보면요. 그냥 오로지 현실, 돈이 중요한 거고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고 뭐든지 현실적이다. 그래서 극적으로 갈기면 철학을 추구한 철학이 있어서 저분은 현실지향적이고 그리고 잡스는 이상지향적이다. 그 정도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리더로서는 뭐 둘 다 훌륭한 분입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유 팀장님은 네. 마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책 읽으면서. 네. 제가 마인 책을 한 3권 읽었는데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 베풀어라,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라.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폰 나왔을 때 좀 열광하고 굉장히 좀 심취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금융 쪽에 또 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왔는데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알리바바를 만들고 그거에 이제 결제 알리페이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다음 행보에서 이제 그거를 금융상품과 연결한 이 부분은요. 거의 이거는 정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펼쳐놨지만 잊지 못한 세계를 지금 이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 화폐 전쟁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아주 교두부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오히려 이분이 만약에 금융계에서 출발했으면 여기까지 못 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연구 대상이에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세계를 이분도 이제 융합시키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알리바바가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이지 않습니까? 아까 뭐 아마존, 이베이 합친 것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네. 이 알리바바 마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고객이 뭘 원하느냐, 네. 어떻게 해야 이 고객의 니즈를 빨리 우리가 미트하느냐, 여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알리바바 있죠, 그 다음에 타오바오 있죠, 네. 그 다음에 티몰 있죠, 그 다음에 직구는 알리익스프레스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2003년 8월 9월 달에 전자상거래는 역시 결제가 중요해. 결제가 편해야 돼. 그래서 알리페이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오바오에서 사는데 그 디자인, 이거 브랜드,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이거 가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테 가짜 팔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티몰 만든 거예요. 네. 티몰.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의 특징은 뭐냐면 해외 지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베이는 33개국에 투자해서
뭐 우리처럼 이제 막 그 나라에 뭐 이베이 코리아 뭐 네네. 다 있잖아요. 네. 없어요. 어. 알리바바는 뭐냐면 전 세계 어딘지 접속해서 자기 사이트에서 살아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니까 외국 사람이 쉽게 접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알리익스프레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B2B에서 B2C에서 C2C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서부터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회장님은 그 옥션 만드셨을 때 못 보셨어요? 저 봤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좋아요.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기업가 정신. 네네. 그 저도 이제 기업가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기업가 정신의 최고의 덕목, 최고의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회 포착력이에요. 네.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사장이 돼서 1년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안 나온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아. 믿으면 안 돼. 네. 지금 대한민국에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엄청난 광고를 하고 이런 뭐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생긴 지들 몇 년 됐어요. 네. 우리가 느낄 때 이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네? 그게 안 나오죠? 믿지 마세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강의 악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양치강. 네, 네. 양치강의 악어가 1.5에서 2m 사이에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럼 이게 기업가는 이빨이 날카로워야 돼요. 회장님도 이빨이 세시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장님은 날카롭지 않고 이빨이 세시죠?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옥션 시작하고 네. 바로 시작한 게 공동구매. 공동구매.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지금 그 B2B MRO 구매 사이트 바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하나은행이랑 좀 했나? 그 안에 우리 옥션 안에 사이버 금융 지사를 만들었어. 네. 내가. 네. 그리고 또 뭐 했냐? 로또 있죠, 로또. 네. 로또도 했어요, 우리가. 1년 6개월 안에 한 6개 서비스 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객의 이 비헤이비어나 사용 이거를 보면서 바로 이게 지금 필요하구나. 그리고 2001년도에 CRM 만들었으니까요. 네. 30억 들여서. 네. 그러니까 기업가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뭐냐? 기회 포착력이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재벌들이 400조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다. 믿으면 안 돼. 네. 대한민국은 어둡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저 100% 대한민국에 그 오너로 있으면 어두워. 네. 알겠습니다. 막 장사할게요. 막 보여야 돼. 막 보여야 돼. 중요한 아주 관점이시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근데 진짜 회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윈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알리바바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미래학자로서요. 네. 이래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투명히 약간 지주 구조라든지 그게 상당히 의사결정이 독특해 보면요. 몇 명이 거기에 참 결정권이 있는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상태인데요. 근데 알리바바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내수 시장을 갖다가 튼튼하게 갖고 있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이제 80%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 사이트 만약에 같은 알리바바가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똑같은 마윈이고요. 똑같은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중국이 아닌 예. 다른 나라에서 창업했다면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신용불량자죠. 어떠세요, 회장님?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했었으면, 만약에 이베이가 있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제가 맨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윈은 출발을 어떻게 했냐? 왜 비어라는 단어를 치는데 중국이 왜 안 나오냐?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네. 아니 중국에도 맥주 회사가 있는데 네. 왜 치면 안 나오냐 이거야. 미국에서 맨 처음에? 맨 처음 시애틀에 네네, 호텔 이제 자기 저기 뭐죠 그 강사 네. 같은 강사 그 친척 집에 가갖고 90년대 말에. 그죠? 95년도에 95년도에 네. 그딱 치는데 영국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네, 거야. 네, 네. 그래서 차이나 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인터넷에.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그 번역 사무소에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올린 사람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윈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세 기업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 여기서 출발한 사람. 또 사명감을 갖고요. 그 여기서 출발.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글쎄 한국에서 왔으면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글로벌로 알리느냐. 네. 이제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분은 이제 다행히도 99년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받았고 2000년도에 소프트뱅크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중국의 잠재성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야 한국 기업들 전 세계 수출을 이게 내가 알리려고 사이트 만든다 그러면 대기업은 물론 투자 안 하죠. 네. 그런데 절대 안 하고 그렇죠. 정부도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 소프트뱅크인데 거기 투자 받았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좋게 낙관적 보시는 겁니까? 예, 미래 사실 저 알리바바에서 미래에서 가장 걸림돌은 다른 건 없고요. 딱 하나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이번에도 저기 중국의 그 부정부의 공무원 걸렸습니다. 14조 원이잖아요, 보면요. 사실 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른 기술적인 IT적인 거나 기업가로서에 관한 거는 굉장히 잘 알려졌고 다른 기업가도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대 부정부패라든지 그리고 거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직원들 쫓아내요. 우리는 절대 그거 안 한다는데 지금은 몰라도 2000년부터 맞아요. 15년 동안 절대 거기 그런 개인 간 거래라든지 관계를 갖다 믿지 말라고 빤시를 얘기했는데 믿지 말라고 중국 사람이. 예, 그렇게 마이년 얘기했는데 2000년도에. 와,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외부의 부정 거래라든지 청탁이라든지 그런 거래 갖다가 안 하고 저렇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분이에요. 어떻게 중국에서 결탁 없이 저렇게 가능했을까라 할 정도로 놀란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알다시피 단 하루 만에 정책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저기 에러 주고 지금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은 워바 같은 경우 알겠으면 중국에서 하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이만 계속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튼튼한 토대와 그걸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것이 워낙 정치적인 이슈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서장 TV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너도 그만해 할 수가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변수가 이제 그거지 그 정치적인 변수만 제한다 그러면은 알리바바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잠깐 비교를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도 자기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우습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전혀 모르는 기술로 전혀 모르는 방식 제품을 항상 만들어냈어요. 기존에 없는 제품들. 항상 보면 없었던 제품, 멀티터치.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예, 예. 소비자도 모르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줄게 하죠. 이상적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저분은 뭐냐 그러면은 소비자의 욕망을 갖다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데 거의 중점을 둔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히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서는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보면. 아까 이제 이금희 교수님 말씀한 기계포차가 정말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나면 된다 그러면은 알리바바는 앞으로 고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스티브 잡스는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술가예요. 네. 예술가. 그러니까 그 아이폰도 그렇고 그 저기 컴퓨터도 그렇고 못 뜯어보게 하잖아요. 뜯어보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기가 그림 그렸는데 그거를 뜯어보게 올 사람이 없잖아. 그대로 말아 이거야 그대로. 그 배터리 그 탈부차 얼마나 불편해. 그대로 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개 예술가하고 비즈니스맨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이건희 회장하고 이제 저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술가는요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는요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연주를 정말 많은 사람이 기립박수를 30분간 쳤다 그래도 예술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이상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비즈니스맨은 완벽한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제품. 고객이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흠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기본적으로 예술가예요. 그래서 제가 뭐 쓴 그 테이프도 하나 있습니다만 경영자는 예술가의 다른 이름이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걸 해도 이거는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는 아 이건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에서 돈 얘기 좀 하죠. 돈 얘기. 자, 여러분 그 이게 위어바우라고 이게 저도 정말 놀랐는데 이게요. 그 알리바바에서 그 어떻게 보면 MMF 펀드를 만든 거예요. 펀드를 만든 건데 이게 가입자가 지금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펀드 그 모인 금액이 거의 87조 원. 네, 87조 원이거든요. 굉장한 돈이죠. 은행도 아니고 이 전자상거래원 업체가 그 IT 업체가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저때 이거 관련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어디서 토크에서 그때 이제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은행장들이요 시진핑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대요. 야 이거 왜 은행도 아닌 애들 금융사업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대요. 근데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면 은행장들한테 야 너희들 뭐 했냐 지금까지? 너희들 왜 이런 거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때까지 이제 그전까지는 금리가 그 중국은 이제 자유화가 아니었거든요. 금리가 되게 예대 마진을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점수가 바뀌어진 거죠. 지금 근데 이런 게 가능한 나라인 것도 되게 놀랍고 저는 이제 중국의 리더가 또 이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자 이제 금융권에 있는 이제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서 느낀 본인의 어떤 그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금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하나금융을 거기다. 저는 이제 알리바바가 상장하고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너무 어셔가지고 지금 알리바바라고 하시네요. 알리바바가 상장하면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금융그룹의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페이를 얘기해요. 그럼 뭐 IT에서도 페이, 그렇죠. 금융에서도 페이, 뭐 그 예를 들면 그 유통업계도 페이 하면서 다 페이를 얘기해요. 그걸 뭐 꼭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신문 기사랑 책을 보다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가상계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조 원가량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액자금들이. 근데 그 의미를 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금융도 빨리 이 모바일 지갑 이거 활성화시켜서 한 1억 명 다운로드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빨리 뭔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뭐 광고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시면요 되게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계좌가 어떤 힘을 갖고 있나를 아셔야 되는데 가상계좌가 기존의 사람들은 IT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로 생각하시는데 그 마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엔 그 마인이 했을까 아니면 참모들이 했을 것 같아요. 참모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상계좌를 MMF로 뺐다는 그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MMF의 속성상 MMF는 그 상품들을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 범위가 MMF가 뭐예요? 일단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은행에 그 단기예금 하루 넣고 이틀 넣는 건 정기예금이라서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네. 근데 머니마켓 펀드는 운용처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일단. 아. 근데 원금이 보장되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주로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투자 회사에서 은행 돈들을 단기 자금을 많이 뺏기 위해서 투자를 다양하면서 그 금리를 높여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건 머니마켓 펀드라는 속성상 투자처가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RP라는 게 있어요.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게 하나가 있고 국채를 매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알리바바가 MMF에 손을 댔고 펀드에 손을 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돈을 불려주는구나 그러면서 뭐 그런가 보다 또 뭐 거래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계 관점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냐면 100조 원이 만약에 가상계좌 했을 땐 파괴력이 이렇게 약해요. 크진 않아요.
그게 사라지면 쓴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MMF를 거쳐서 국채라는 걸로 둔갑했을 땐 어떤 힘이 생기냐면 그 신용 창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또 활용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기본적인 게 대기자금의 그 신용을 일으켰을 땐 10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천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 국채를 인수하게 됐을 때는 파생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신용 거래가 가능해요. 국채를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서프라임이 그래서 이건 10의 자승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0배 된 거에 10승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전 세계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알리바바의 작전은 이 너희들이 거래하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일지라도 상품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천문학적인 전 세계 수수료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가 긴장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긴장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아까 화폐 전쟁이라는 그렇죠. 개념을 쓰시네요. 결국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축으로 해서 지급결제를 석유로 연동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석유로 쓰다 보니까 미국의 수익 모델은 세 가지인 거죠. 뭐냐면 그 달러를 찍을 때 100불짜리를 찍으면서 그 인쇄 비용이 1불이면 99%의 아비트레지를 이익을 취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조업을 아시아로 다 빼는 거죠. 일본, 중국, 그다음에 대만, 그 한국으로 빼가지고 각기 다른 업종을 기술을 전수했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물건을 사오면서 달러를 찍어서 또 공짜로 사오거든요. 갚은 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다음에 그 외상으로 사온 거를 또 달러를 찍어서 또 갚거든요. 이자를.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근데 그 99년에 EU가 출발하면서 유로도 똑같은 걸 하게 된 거예요. 16개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유로도 찍어내는 거네. 네, 그러니까 24% 시장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상당히 24%가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요즘 엔화도 막 찍어대잖아요. 엔화가 4.2, 파운드가 4.2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시장이 지금 60%를 점하고 있었는데 유엔화가 지금 점하는 건 표면사고로는 한 1에서 1.5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 파괴적인 금융시장을 먹어가면서 직거래를 자꾸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주변이 다 직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숫자는 지금 20% 이상의 시장을 유엔이 지금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저금리가 가서 뭔가 여기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 많은 달러들이 나갔다가 유로나 아시아존을 강타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초자금을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정부가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알리바바를 밀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기네 위안화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지금. 근데 그 실제로 그 시진핑이라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대화할 때 네. 정말 명콤비가 정조영 회장님이잖아요. 네네. 정조영 회장님이 중동건설 그 갔다 오셔갖고 365일 동안 비가 안 와서 매일 공사할 수 있다. 네. 어? 네. 여기서부터 중동건설이 시작된 거예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저는 마윈을 쭉 보면 적어도 시진핑과 중국 지도자와 마윈과의 관계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과 정조영 회장 네. 이런 관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타오바오나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대만 있죠, 타이완. 네. 타이완이 차이나 그리고 대만성 이렇게 주소를 쓰면 무료예요. 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저 배송료가. 근데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 이렇게 쓰잖아. 네. 배송료를 받아요. 야. 그게 마윈이에요. 마윈이 내는 중국의 대만성이다. 그러면 수수료 배송료 안 받겠다. 이거 왜? 같은 중국이니까. 네. 이건 중국의 지도자들로서는요 직접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지금 말하세요 그냥. 우리는 먼저 마시고. 아니 안 가요. 말하세요. 우리 지난 거 먼저 말하세요. 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그 지도자급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병철이나 박태준, 뭐 정종회장 이런 분들한테 박정희 되게 많이 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마윈이 그렇게 해서 했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2006년도예요. 제가 그 기사를 그거를 보고 참 제가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베이한테 팔았잖아요. 3,000원 이제 팔았죠. 3,000원 이제 뭐 전 오너는 아니고 이제 저는 뭐 CEO니까 팔았는데 이베이의 전략은 거기에 1등을 인수하는 거예요. 각 이게 나라에. 나라에. 그 옥션도 이제 인수했죠. 근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1등은 이치넷이라는 회사예요. 이치넷. 중국에. 네네. 샤이봉가 그 친구가 이제 하버드 나온 친구인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나한테 메일이 왔더라. 야 나도 너처럼 비싸게 팔고 싶어. 그래 이제 거기 주식을 2004년도에 이제 다 매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3년 10월 달에 타오바오가 나온 거죠. 타오바오는 무료를 선언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냥 치열한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1억 3천만 불을 이베이가 또 투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3년 동안 또 무료로 하겠다.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이베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를 불렀어요. 마윈을.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마윈이 갔어. 가갖고 협상을 한 거야. 내용은 안 봐도 뻔해. 내가 왜 네. 인수하겠다. 이게 나온 거죠. 안 봐도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거야. 근데 마윈이 이게 참 역사적인 건데 마윈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매기트만이라고 하는 경영자를 좋아한다. 근데 매기트만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월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야. 그래서 나는 매기트만이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다. 딱 그러고 거부했어. 그게 마인이에요. 네. 멋있다. 저는 박수 한번 치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영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나오고 난 뒤에 2007년도에 항저우의 당서기가 이제 마윈을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2007년도에. 그래갖고 마윈 그 저 기념식에 왔어요. 와갖고 그 당서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자기가 확실하다. 항저우에서.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세계적인 기업가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누구냐? 마윈이다. 마윈이다. 당석이가. 그리고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지금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마윈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두 개는 지금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야, 또 그런 거시형 관점을 또 보게 되네요.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우리는 뭐 항상 네. 거시적이니까. 근데 회장님 제가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많이 하셨는데 연구 많이 하셨는데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말 오늘 잘 불렀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마윈은 뭐 후배 같아. 네. 자, 그러면 보통은 마인 만나시면 뭐라 합니까? 마사장 모르십니까? 마사장 이렇게 하십니까? 잭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와가지고요. 지금 보면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중국 기업들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되게 많이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중국을 무조건 경쟁을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바바가 얼마 전에 뭐 인천 물론 낭설로 밝혀졌지만 인천에다가 뭐 1조 원인가 뭐 투자하겠다 뭐 했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렇게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까지 하는 건데 이런 중국에 막 지금 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그런 데들하고 어떻게 좀 상생이나 아니면 경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원장님. 저는 그 2006년에 강의할 때부터 중국과 경쟁을 중국과 경쟁을 아예 포기하는 게 편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일들 그 당시 몇 가지 겪으면서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그때 어느 정도 거의 체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속도가 놀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내 땅이라니 생각하고 옆에서 중국 15억이 내 시장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같이 먹을 생각을 해야지 중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사실 저희들의 경제가 거의 중국에서 돈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명동이든 뭐 제주도 다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 사실 뭐 우리나라 관광을 비롯해가지고 저 성형외과 아까 여기 압구정도 성형외과잖아요. 그래서 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안 되는 거라서 중국은 이긴다기보다는 아까 대로 상생하는 곳으로 같이 사는 곳이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깝기 때문에 물류가 땅이 붙어 있고 물류가 가깝기 때문에요. 사실 일본보다 우리 쪽이 훨씬 더 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지리적 이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중국과 같이 기술력으로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갖다가 우리의 시장이 좀 더 커졌다. 50배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라고 뭐 7년 8년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중국에도 이렇게 부상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이 이제 뜨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은 저물고 뜨는 그 기회가 오면 그거에 때문에 뜨는 그룹이 있을 거고 지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실은 부류가 뜰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인터넷 사업을 오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이 지식 사회의 가장 큰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이요. 내가 그 지식이 없을 경우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직원들이나 참모나 옆에 어드바이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가 안 되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게 지금 어려운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중국이 개방할 때는 그래도 한국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국은 그래도 우리 따라오는 단계고 또 거기 부자들이 있다니까 우리 좋은 걸 갖다 이렇게 하는 단계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식이 역전되고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비건 회장이 지금 이제 그 활동을 못 하고 계신데 이재용 부회장이 68년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정의선 씨가 이제 한 70년생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 막 고생하실 때 사실 우리 경쟁은 일본이에요, 일본. 네. 그렇죠. 또 이건희 회장이 막 노력할 때는 일본도 있지만 뭐 노키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2005, 6년 보르도 TV 나올 때 아직 중국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안 할 때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정의선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막 맹활약을 해야 되거든. 이제 할 때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요.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윈이 64년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리엔퉁, 그 바이두, 네. 그 69년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샤오미 레이준, 69년생이에요. 오, 레이준도. 레이준. 야, 그다음에 60년대생은 힘 가져도 되겠다, 우리. 그 다음에 누구냐? 텐센트. 이거 다 60년대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60년대생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다음에 미국은 볼까요? 미국 제프 베조스 64년생이다. 네. 레리 페이지는 74년생인가 그렇고 구글. 네네. 그 다음에 뭐야 저쪽 그 누구죠? 주커버거 80년대생, 80년대생. 이게 세일즈포스 다 60년, 50년대생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유일한 게 손정희 회장. 그 다음 50년대생 또 이금용 회장 되시죠. 아니 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60년대생들의 이 미국과 중국에 지금 맹활약하는 사람이 다 지식정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 천재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전적이고. 그죠? 실천적이고. 네.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그 사람들은 현역에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대항해야 될 우리 삼성과 현대는 물론 60년, 70년대생이지만 이제 사실 우리는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 거 물려받은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식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국의 그런 지시나 그런 게 알리페이다 뭐 이런 게 계속 우리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중국에 덕은 본다고 그러지만 뭐예요? 삶의 질이 낮은 서비스, 낮은 이거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다발이? 뭐 시다발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거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중국을 덕을 보는 거냐?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아주 지금 이거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보면 마윈 책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수비로선 공격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대기업의 2, 3세들은 지금 자꾸 수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400조 쌓아두고 쓰지 않은 것처럼 뭔가 두렵거든요. 뭐 어디 쓰는데 이 사람들은 창업자들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창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다 우리가 창업자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이게 참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어떤 그 것이라고 하나 그 기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싸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저랑 같이 했던 벤처들 이제 뭐 네이버다 뭐다 이런 분들도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고 그리고 수줍고 그리고 무슨 뭐 새로운 서비스가 없잖아. 하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가 없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야 그거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없어. 뭐 SKT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독과점만 누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지민 그 금융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도 보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핀테크 뭐.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핀테크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희망이 있다면 어떤 쪽에서 희망이 있다고 보시고 그냥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도 여러분들 놀란 게 오늘 또 제가 낮에 어떤 나고 얘기하는데 미국도 지금 금융거래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가 대출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2만 불, 10,000불 이런 빌려주는 시장은 100억 불이 P2P로 한대. P2P로. 금융기관이 안 끼고 개인과 개인이 그냥 온라인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몇천만 원 쪽을 기관이 안 끼고. 근데 그걸 중간에 누가 끼냐면 크레딧 뷰로처럼 신용조사기관이 거기 끼는 거죠. 그래서 다 실명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렇게 100억 불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금융 쪽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도 이런 요즘 핀테크 많은 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겟책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좀 긍정적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요. 네. 좀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없었다 그러면 중국이 개방개혁 이후에 30년 동안을 지금 두 자릿대 숫자의 성장률을 이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압축 성장을 이뤘는데 한국의 발전이 있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미래의 원동력.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서프라임 이후에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기초 자산이 없어요. 거기에 정말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셰일 오일이 안 나왔으면 미국은 전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달러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서 그 아시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미국은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제조업의 부활이거든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인구 250만 피크 때 있다가 지금 뭐 100만이 깨졌습니다. 지금 거의 황폐한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굉장히 그 빈부차가 굉장히 크고요. 서프라임 이후에 한 1,000만의 신용불량자가 생기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 낫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동력이 어딨냐,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금융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융업이 발전하려고 그래도요. 전 세계 역사에서 산업혁명, 미국의 자동차와 철도, 어떤 아이폰, 어떤 신기술의 어떤 발달들이 인류 역사를 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입장에서 아시아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쓰지 않으면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제품이 과연 명품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 명품은 아니거든요. 허접한 게 되게 많어. 근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뭐냐면 그 별에서 온 그대 같이 이거는 13억을 강타했잖아요. 경쟁력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세계 10연속의 서비스로 지금 수익이 5천억이 넘는 그런 산업은 없거든요. 이란에 1조 원을 수출했잖아요. 서비스 산업 운용 노하우로.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태평양 화장품이 지금 중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걔는 버틸 수 없어요. 그 깔끔함.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보는데 뭐가 있냐면 중국이 계속 사막화되는 거 아시죠? 지금 땅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친 듯이 이게 사막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리스크 하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너무 돌리다 보니까 이 환경이 그 미세먼지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들이 지금 막 이 천식으로 다 죽어요 지금. 당뇨병 환자가 세계에서 지금 2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압축 성장에 대한 그 상당한 그 명암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금융에서는 뭔가 5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던 건 뭐냐면요. 중국의 지금 도시화율이 51%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시진핑의 계획에 의하면 60%대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2만 원짜리 땅의 그 농토가 1,000만 원짜리로 둔갑하면서 4억 명의 새로운 인류상의 미국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거대한 미래 가치, 철도와 도로와 가전의 그런 미래 가치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뱅커들이 노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이 돌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의 성장 동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알리바바 다 뜬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송이 코트와 같이 디테일이 약해요. 그리고 뭔가 퀄리티 면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성형외과를 중국에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돈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뭐 무지하게 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직접 와서 자기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디테일에서 못 쫓아가는 거야 이게. 실밥 이게 찍긴 했는데 꼬매지를 못해 이게. 이거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 보강할 게 많은데 결국은 화폐 전쟁이거든요. 그 마이니가 추구하는 게 성공하려면 자기네도 유엔화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중일의 아시안 블록이 형성되지 않으면 중국 독단으로는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 중국의 생산력이 어우러졌을 때 중국의 그 도시화의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할 수면서 블록할 수 있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자, 가져가지 팀장님, 않을까. 오케이. 거시기가 됐고 일단은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나라 금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융. 일단 하나금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융. 하나금융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왜요? 다분히 주관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인규 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금융은 굉장히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네, 미래를 보고 해외 점포가 가장 많은 외환행을 인수했거든요. 네, 네. 지금 4대 지주에서 글로벌 점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점포 하나인데 1,000억을 들여도 인허가가 안 나요. 인허가 안 나지. 이건 진짜 엄청나요. 근데 외환행의 그 거대한 노하우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는 원래 개인 PB에 강한 은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외환행은 기업금융과 글로벌에 강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합쳐지면서 지금 저희가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회장님의 글로벌 시장을 지금 저희도 공략하고 있어요. 마이니처럼 한류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모르고 계시죠? 네. 아, 그거 됐고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내에서도 지금 미국도 지금 P2P 쪽에 금융 온라인 거래가 됐고, 뭐 중국처럼 또 뭐 크라우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도 크라우드 펀딩이 법적인 것도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제대로. 근데 우리나라도 그 금융 쪽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들이라든지 여러 민간 업체가 금융업이 아닌 그런 데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규제는 6개월 안에 다 풀릴 것 같고요. 6개월 안에요? 네. 와, 진짜. 제가 오늘도 금융위에 그 규제를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2명 계신데요. 네. 건국대 교수님하고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재벌들은 아직 그 이번에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그 설립이 규제를 했지만 결국 그것도 풀리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잠재력은 역시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협업이 되지 합작 투자 이런 게 가세하면서 한국은 너무 편하거든요. 왜냐면 알리페이가 뜰 수밖에 없는 건 점포를 못 만들어 돈이 없어서 너무 넓고 CD기 다 못 넣어요. 끝도 없으니까 사막에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그 숫자가 결국 점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리페이란 페이를 통해서 하자는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너무 편해. 밥 먹고서 야 결제 그러고 내가 딱 주면 애들이 알아서 결제해서 점포 딱 그래 결제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 또 해와 커피 사와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에서 페이 시장이 이렇게 우리는 벌써 발전했으면 세계를 잡았는데 하지만 한국의 그 인프라는 세계 1위거든요.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결국 텐센트가 뜬 거는 그 위챗이 뜬 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해서 뜬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 애들은 지금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에 지금 에코티를 다 투자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가 뜰지 모르니까. 결국 한국의 미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반론하자면은 네. 액티브X 바꾸라 그랬더니 EXE로 바꾸는 정부한테 6개월 안에 금융 해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박근혜 정부 안에는 인터넷 금융이라든지 저런 위협화 같은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2P 금융 역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6개월 안에 나온다는 게 어떻게 나온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에 다시 한번 부를게요, 두 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텐센트가 카톡을 뺏겼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텐센트가 투자목이 있는 건데요. 2006년에 제가 그냥 무서웠다 그랬었잖아요. 저기 고 대표님 아실 거예요. 이현봉 박사라고요. 네네. 이현봉 박사가 중국에 갔다 와서 딱 한 얘기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그날 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발 마사지하고 발을 씻기는 거 세척을 받았다. 근데 중국의 IT 기업 몇 개를 돌아보고 나서 몇 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의 발을 씻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잊혀져. 10년 지난 지금까지도. 왜요? 그 기술력 그때 얘기 듣고 나서 안 되겠구나. 우리 중국 잃을 수 없구나 하는 거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회사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MIM을 먼저 조사한 거였어요. 채팅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메신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시장 조사를 갖다 제대로 쓰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6년에 마이스페이스가 2억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페이스북이 1억으로 쫓아갈 때였어요. 그 당시 세계 최대 SNS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중국의 텐센트 가지고 있던 텐센트 가졌던 아니요 위챗이 아니죠. 거기선 저기 뭐 QQ죠. QQ가 그때 벌써 4억이었고요. 페이스북이 1위가 됐을 때는 QQ는 10억이었어요. 동접 1억이라고 하는 기네스북 신기록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카톡이 화채업을 베꼈죠. 베꼈으면 화채업을 뺏겼다 걔네들이 뺏기. 그리고 텐센트는 이미 10년 전에 4억 명이라고 하는 QQ라고 하는 메신저를 갖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카톡을 베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톡이 뜰 줄 알고 카톡이 2011년에 150억의 적자를 봐요.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를 안 해요. 그때 만약에 SK가 2, 3천을 갖다 투자했으면 지분 전체를 인수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텐센트는 쟤네 왜 투자를 안 하지? 우리가 위챗 이전에 텐센트는 QQ로 10억의 회원을 모여서 텐센트가 뜨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속 제 강의 절에 텐센트 무서우니까 계속 쟤네를 갖다가 무시하지 맙시다 얘기했는데 그래 너희가 안 하면 우리가 할게. 그래가지고 텐센트는 720억을 투자해가지고 13.8%의 지주를 갖다가 인수해서 360만 주 인수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그때 SK나 얘네들은 투자를 안 했어요. 너 150억 투자를 하면 망하겠네 카톡. 그때 텐센트는 720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카톡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텐센트는 다음에 2대 주주예요. 다음 카카오예요. 텐센트가 그렇죠. 카톡하고 다음이 먹힌 거지. 텐센트가 카톡을 베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06년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2006년 벌써 텐센트는 세계 최대 SNS로서 세계 최대 메신저 갖고 있던 기업인데 카톡이 갖다가 어쩌죠 그런 얘기는 아만이고 오만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책 얘기 잠깐만 하면 이제 그 뭐야 책에서 보면 손정희 씨가 전 놀랬던 게 그 마윈 씨를 처음으로 호텔방에서 만나 그 6분 정도 이상 얘기를 듣고서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네. 근데 그 200억을 마이는 필요 없다. 200억만 필요하다서 200억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두 사람 다 놀랐거든요. 한 사람 6분 안에 설득하는 사람도 놀랐지만 6분 안에 그거 보고 200억을 꽂는 사람도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 중에 주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왜 제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고 느끼냐면 이 투자의 방법과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옥션은 이베이가 투자했어? 이베이가 우리가 2000년 3월이 이 버블이 꺼질 때예요. 여러분 2000년 3월에 벤처가 우리 꺼질 때거든. 그 우리가 투자받은 게 2000년 12월이야. 와. 막 꺼져서 막 할 완전 때 그런데. 그때 3억 불 받았어. 네네. 내가 갖고. 네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옥션에 3억 불을 투자했고 지금 텐센트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 이제 외국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대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따지는 게 가능성하고 잠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고 아니야 이거는 잠재성이 있어.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가능성으로 의사결정 내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 과거에 그것에 대한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그 레코드를 보니까 요거 앞으로 잘 될 거야. 요거는 가능성이에요. 네. 근데 잠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레코드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그 될 수 있는 게 내재돼 있는 거야. 이 안에 내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리얼라이징 되면 엄청난 거지. 근데 리얼라이징 안 될 수도 있어. 네. 이거 가능성은 요만큼 빙산이 요만큼 뛰어나왔어. 누가 봐도 요건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의 오너나 미국의 오너들을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다 잠재성에 투자해요. 잠재성에. 근데 우리는요, 솔직하게로 대한민국 오너 중에 인터넷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판단을 내려서 인터넷에 투자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뭘 보고 투자해야 돼요? 가능성. 지금 매출이 얼마야? 손익. 지금 손익 박스넷 어떻게 됐어?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이월드 그거 갖고 투자했다가 그 환경에서 이 관료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다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풍토가 바꿔지지. 근데 이거 왜 안 바꿔지냐? 몰라요.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내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대, 삼성도, 삼성, 평택, LG, 마곡, 롯데, 잠실 다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월 11일 날 광군절이라고 그러죠? 광군절이요. 광군절. 네. 11월 11일 날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다 합쳐서 하루에 10조를 팔았어요. 10조. 야. 하루에 점포 하나도 없이. 우리는 잠실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줘갖고 막 중국 애들 버스로 막 네온버스.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진짜 울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요, 그냥 저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 중견기업 전문 기업들 CEO들, 오너들을 창업 오너들하고 제가 토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희망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한 것도 그 우리나라에 보면 오너 정신, 창업자 정신이 많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리더들인데 아직도 보면 그 중소기업의 그 전문 기업에는 다 창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요즘 보면 그 해외 쪽에 직판이라든지 뭐 내수나에 포기하고 거의 해외 쪽으로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은데 200~300억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놀랐어요. 희망이에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전문 기업 해외 쪽에 200~300억 하는 전문 기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 데가 3만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6천억 불인가 그렇거든요. 6천억 불을 5,800. 네. 6천억 불을 그
전문 기업 3만 개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없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 기업들의 그 창업가들을 진짜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든 간에 그렇죠. 그 복돋아 가지고 그게 하는 지금- 게 유일한 지금 탈출가 아닌가.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탈출군요. 네. 스타트업,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네네. 이거 이외에는요, 지금 다른 그 저희가 없어요. 다만, 대기업이 점점 이 줄어드는 거에서 이게 빨리 어떤 속도로 이거를 그렇죠. 회사에 배치하느냐. 네. 이 문제 남았는데 이제 그거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노력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비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시 한국의 마윈으로 이금용이야 그럴까봐 비밀로 하겠습니다. 마윈도 놀랄 만한 게 지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마인이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긴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자 마인 회장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영상 편지로 마인 회장. 잭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잭은 뭐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너무 좋아하겠지만 제가 최근에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벤처 기업들 오늘 잘 아시면 벤처라는 게 잘 되면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를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경영은요. 형이 상하게. 형이 상하. 그러니까 저는 어디 이렇게 회사를 갔는데 리더가 뭐 금년에 2천억 하자 거기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의 목표를 물질이나 수량이나 형이 하악으로 가져가는 리더는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예를 들면 금년에 2천억을 하자. 그 목표에 맞추려면 온갖 가공과 이런 게 난무해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항상 목표가 어떻게 돼요? 형이 상하게 해야 돼요.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경영이념 1호가 뭔지 아세요? 사업 보국입니다. 사업. 사업 보고.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하자. 제가요 삼성 비서실에서 이병철이랑 모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그거예요. 86년도에 우리가 반도체를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뭐라고 썼냐. 야, 너 삼성 지금 반도체 하는 거 우리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네. 그거 다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일본 경제신문에. 이병철 회장님이 87년도구나.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그 신문을 들고 기흥연구소로 가갖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로 세계를 왜 제패를 못하느냐. 그게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분이요 반도체를 얼마 벌어라 매출을 어떻게 올려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께서 75년도에 그 독자 모델 차를 만들었고 76년에 에콰도르에 5대 수출했더니 미국 애들이 견제 들어왔어요. 77년 5월 달에 이 스나이더 대사가 조선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주영 회장 불러가고 협박했어요. 만들지 마라. 그때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꿈은 전 국민의 마이카 시대를 여는 거요. 내 이 독자 모델이 없으면 전 국민의 어떻게 마이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말이요. 건설로 벌은 돈 다 난리나 있어도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정주 회장은요. 내가 이거 생전에 500만 대 팔겠다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건 회장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건 회장 1995년도에 북경 발언이 그 문제가 됐죠. 공무원은 정치는 4급이고 4류고 공무원은 3류고 기업은 2류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업이 2류에 머무르면 망한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도 뭐가 되자? 초일류가 되자. 이건 회장은요. 야 금년에 이익이 얼마 났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거 얘기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장님은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긴장 상태라고 그러잖아. 왜? 네네. 야 니네 그렇게 잘해도 계속 긴장하냐. 왜? 이건 회장이 생각하는
전류기업에 도달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은요 현이상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기업을 하느냐, 내가 이 기업을 갖고 국가와 사회나 고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윈이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윈은요 CEO이죠. CEO의 약자가 뭐래? C가 커스터머예요. E가 뭔지 아세요? 인플로이예요. O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오너예요. 자기는 딱 그렇게 선하지. 첫 번째가 고객이다. 두 번째가 종업원이다. 세 번째가 투자자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윈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000만 개의 기업에 1억 명의 고용 증대를 이룩하고 10억 명이 접속할 수 있는 이 회사를 만들겠다. 그 사람은요 물론 상장을 시켜서 자기도 뭐 했지만 마윈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형이상하게요. 무슨 어떻게 해서 주가가 예견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마이너 한마디. 하여튼 앞으로 한국의 마윈과 중국의 마윈이 같이 만납시다. 오케이. 네. 자, 김성현님도 마이너한테 한마디. 네.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하고 비즈니스 혹시 만날 일이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저도 창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빨에 튼튼하면서 이금영 회장을 도저히 당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60년대생이거든 저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의 60년대생으로 나이 40대 창업한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이 돼서 저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비즈니스맨으로서 같이 한번 만나는 그런 인연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현님도 그 알리바바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한테. 마이너한테. 네, 네. 알리바바는 못 들어요. 마이너. 마인 회장이 지금 주인공인 보시고. 주인공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역사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주역이 저는 마인도 결국 한국 사람이 손정희를 택하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독특한 DNA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하나는 그 시진핑이가 그렇게 서둘러서 한중 FTA를 체결한 건요. 한국을 잡지 않으면 중국은 매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마인이가 그 가상 계좌 열을 때 우린 전 세계 경제 영토의 73%를 비관세 장벽을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투자자들은 한국에 기업을 넣어서 중국을 들어가야만이 세금이 없어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나는 많이 들어온다고 봐요. 합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비전이 있다. 두 번째가 저는 중국의 도시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테마는 결국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세계를 이끌었던 건 통일의 테마였거든요. 남북 통일의 테마는요.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하는 테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한국의 발전의 동력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금융업이 뭐를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스마트폰이 보급 시대니까 알리페이가 뜨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시대 페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시대는 사물과 사물이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가전시장의 30%를 쥐고 있는 LG와 삼성에 지급결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냉장고에. 그랬을 때 한국의 파괴력은 세계적이다. 그래서 마인 회장은 긴장하고 있어라. 한국이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기 패널들 중에 한 분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책을 안 읽더라도 그동안 알리바바나 마인에 대해서 여러분 느낀 점 어떤 코멘트 하실 분들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좀 길지 않게 여러분들 이게 서로 공연 시간이니까 좀 짧고 진하게 했어요. 짧고 길면 끊어버릴 거야. 자, 하세요. 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진 못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흔히 듣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걔는 완전히 왕따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게다가 마윈이 태어났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신용불량자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 장벽은 누가 만들었을까? 주로 그 정부를 사실은 정부의 화살이 이렇게 좀 가는데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 상당히 잘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이것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튀면은 좀 이렇게 오히려 낙오되고 죽고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은 좀 인사이트를 좀 엿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요. 네. 애국심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애국심밖에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왜 알리페이는 저렇게 뜨는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나? 알리페이 얼마나 간편해요. 이제 곧 들어오거든요. 직구 사이트들 지금 만나고 있어요. 내일 이제 23일 전자상거래 포럼해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CMS를 중국은 CMS의 가격을 반으로 낮춰놨어요. 다 알리페이 통해서 CMS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물건만 대고 나머지는. 저는 애국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애국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 IT 강국이잖아요. 아니 IT 강국에 대한민국의 제품을 소개할 사이트가 없다? 아니 아니 내가 일도 무역 담당하는 국장이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나 여기 있다가 좀 이따 어디 자리하는데 차가 뭐 어디 갈 데 없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요. 조선이 1800년에 정조대왕 돌아가시는 순간에 조선은 망한 겁니다. 그 뒤의 역사는요. 아무도 조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고민한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방향이 틀렸지만. 여러분 청일전쟁 때 일본 몇 명 앉아 8,000명밖에 안 왔어요. 다 쑥대밭 만들었죠. 8,000명으로. 고려 때보다 군사가 없었다니까 조선 때. 그게 그 애국심과 정말 이 국민들과 이 산업에 대한 고민과 말 한마디와 정책 하나가 묻어나지 않죠? 계속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 국가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이제 조직 환경에서 뭔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나름대로 각자가 뭔가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한다면 실천한다면 쌓이다 보면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뭐 모난적인 한다지만 이금영 회장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이분도 튀는 분입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이분도 뭐 저도 저도 잘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시대 이러니까 그 주눅들 필요 없을 것 같고 뭔가 각자 할 수 있는 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일단 마이크 앞으로 좀 전달해주세요. 여기. 네. 네, 저는 핀테크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 IPTV에서 결제 처리를 하는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 결제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함으로써 핀테크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란 이유로 더 규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기나 그런 IoT에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오히려 그런 거는 승인된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페이 게이트웨이 하는 업체만 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그런 중국의 그런 정책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이런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결제나 이런 핀테크적으로 분명히 더 주행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방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뭐 저부터? 네네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일단 부정적인 거 하나만 말해봐요. 왜 하나만 말해봐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규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국은요 정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고 너무 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굳이 알리페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난 되게 아직도 편하거든요.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들 시간도 없고 비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숫자적인 우위를 점했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과 그게 좀 발전한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걔네도 이제 해킹이 당하고 큰 금액은 절대 거래가 안 되잖아요. 1억 원을 갖다가 이거 뭐 송금으로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숫자적인 게 앞서지만 우리나라는 강점도 있어요.
안심하거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최근에 카카오톡도 이제 문자 SNS로 송금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큰 금액은요 절대 그 카카오톡이나 이쪽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1억 원이나 10억 원을 갖다가 모바일로 결제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 보호라는 부분이 고객 소비자 측면에서는 되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국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가게 되면 싸는 것도 있고 푸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그 결국 전세가 하나가 되니까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자, 뭐 또 다른 뭐 이게 있나요? 뭐 질문이 그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죠. 나서서 뭐 아까 액티브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는 얘기 드리고 뭐 많이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도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를 가지고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태어났으면요. 마인이란 사람은 사업할 시작도 못했을 상황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정부에 기대는 게 많다니까 정부가 조금만 규제돼 규제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필리핀과 생각해 보면 거기 진짜 부정부패가 파묻힌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가는데 카메라 배터리 빼세요. 배터리 왜 빼? 지금까지 이거 들고 비행기 타고 찍고 그랬는데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아니 배터리 왜 빼? 폭발할 위험이 있다니까. 이거 없으면 카메라를 못 찍잖아요. 그래서 일단 통과시켰어. 배터리 뺐어요. 돌아와서 얼마인데? $10만 줘. $10니까 지네들 껴줘. 이런 나라에서는 아까 했던 우리나라 규제는 그건 진짜 양반 중에 양반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마윈이 중국에 성공했는데 아까 제가 부정부패 있잖아요. 중국의 부정부패는 우리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특히 90년대 2000년 초면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도 바로 누가 할 일이냐면 경제인들이 해야 될 일이 창업주들이. 즉 인도가 우리보다 인프라가 나쁘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재벌이 탄생하고 벤처가 탄생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그 나라의 환경까지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많으면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필리핀에 인프라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탓할 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든지 정부는 해외 나가보니까 저 이금유 씨는 얘기하시는데 정말 절실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깨끗한 공무원 거의 없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보다 200년 먼저 독립한 중남미 보세요. 널린 게 자원이에요. 널린 게 자원이고 잘하는 게 씨앗이고 그냥 풀이고 널린 게 자원이에요. 근데 전쟁도 안 겪었어요. 1, 2차 세계대전도. 근데 여전히 못 살아요. 동남아는 우리보다 더 널리 있어요. 태국 보세요. 거기 길거리에 파인애플 먹고서 먹은 다음에 다시 꽂으면 다시 자라. 정말입니다. 굶어 죽을 일 없어. 굶어 죽을 일. 그때 보석도 많이 나와. 거기서 지난번에 저기 시가 왜 났냐. 반정부, 탄정부, 탁신정부 시가 산모작을 하면 농부를 처벌을 해요. 거기는 아침에 비가 내리면 오후에 햇빛이 뜨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냥 쑥쑥 자라. 한 달 뒤에는 관목에 이민까지 합니다. 인도나 거기는. 근데 저기 그러니까 수매를 많이 해달라니까 우리 수매할 돈이 없으니까 야 이모작만 해. 근데 산모작을 하고 그때는 유혈 사태 일어난 거예요. 태국 사태가 바로 그 수매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농민들이 너무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런 축복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신 것처럼 정치 이제는 투개표 부정부표가 거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시 재검표해가지고 바꾸는 것인데요. 저분은 지금 이제 핀테크 예. 사업하려는 분이잖아요. 뭐 파인애플보다는 이제 저분께서 이제 실제로 그 핀테크 사업을 뭐 하고 예. 싶은데 지금 규제가 심하고 어떻게 될까? 얘기를 젊은 어떻게 될까? 그 규제를 갖다가 피해서 가는 것이 사업 아이템이에요. 다시 말해야죠. 우리나라 환경에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데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마이는 정부가 밀어주고 도와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핀테크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용 안 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적인 관점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제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 창업에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환경을 갖다 탓하면은 안 돼요. 마인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 탓하면서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이해하고서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그 나라 그 기업인들이 해야 될 조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그게 지금 이제 핀테크 얘기하는 게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크라우드 펀딩, 뭐 P2P 다 주변 나라에서 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5천만이 먹고 살 거라는 거는 지식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그럼 그런 거라도 우리가 빨리 잘해서 다른 나라 것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해서 좀 부를 이룩하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뭐 금융이라는 게 뭐 지금 여기 우리 박 부장 계시지만 금융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익의 뭐 3%도 안 되잖아. 호주 같은데 싱가포르 근데 엄청나잖아. 우리도 좀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고급 비즈니스가. 지금 사실 인류 대학의 천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럼 근데 그런 고급 비즈니스를 키워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도 얻고 좀 안정된 생활도 하고 그러다 몰리도록 하자. 그 옆에는 근데 우리 왜 못하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 네. 이거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 하나은행이 한답니다. 그거는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담당 하나은행 세력에서 주식을 사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그거에 떨어져야 되느냐. 그걸 의문을 제기해야 돼. 그렇지 않고 야 우리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 그 니들 사고 나면 네가 나 책임질 거야.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야. 네. 자, 네네. 패널 듣고 되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저희 정부가 자국민 보호 정책을 정말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런 수출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은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정부는 그 자국민의 편을 잘 들지 못하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런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아까 전에 한중일 수교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냐면 일본은 지금 생존 싸움에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이렇게 기업이 융합돼가지고 저희 나라를 발판으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산업들이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 이렇게 마켓 자체를 중국이나 이쪽을 좀 많이 개도국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선진국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네요. 그 중에서 뭐 자신 있는 거 하나지만. 낙관적으로 보니까 그 일본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사람들이 증시 폭락할 때 일본 주식이 국내 거 망한다라고 주식 판 사람들 다 그지됐거든요. 그냥 코스피가 2,000을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일본은 다른 나라다. 우린 중국이 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150만 원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거시를 잡고 얘기하냐면 그 그림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투자자들은 못 버텨.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동력은 지금 뭐냐면 일본은 지금 5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요. 일본 역사상 가장 많거든요. 국가 총 GDP 대비 250%가 지금 부채예요. NR 막 찍어대니까 지금. 근데 돌파가 없어요. 지금 찍지 않고는 경기가 지금 아베가 약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야. 미국은 중국을 직접 상대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일본한테 엔화를 찍는 허용을 주면서 달러가 일부 피해를 보지만 그거 대대 전면에 안 나서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유럽의 이런 시장을 6억 명을 대체할 시장은 아시아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만 결국 일본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 동력이 지금 없어요. 만약에 셰일 오일이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50년의 지금 인프라는 중국의 도시화와 연결된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붙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지금 중국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오늘도 그 중국 최대 회사에 지금 조간 없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지진이 또 났을 때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전 세계 생존력 있게 다 퍼뜨려 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2의 원전이 나오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중인 블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계 흐름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네.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너무 그 고견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아까 그 하나 박 부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하나은행이 그룹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의 이제 바램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그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또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조일류 기업도 한류에 사실은 덕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한류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한류를 실질적으로 일으키는데 중요한 그 기여를 했던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혜택을 본 많은 그 수혜 기업들이 하나은행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도외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벽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성장 가능성 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어느 단계에서 전부 다 M&A 다 됐습니다.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전부 M&A 됐고요. 다 그쪽 기업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물 터졌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 전체가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드라마도 한류 드라마도 도저히 중국이 안 되겠다 하니까 천소희 코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낙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드라마 PD를 그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를 다 스카우트하고요. 기업도 다. 예. 지금 그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 수준의 버금가는 100% 도달하는 중국 드라마가 킬러 컨텐츠가 조만간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스카우트된 한국의 PD에 의해서 아주 수십억씩 다 주고 스카우트 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한류 덕에 삼성도 초일류 기업이 되는데 한류가 크게 기여했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제 컨텐츠 관련 아시죠? 이지금명 회장님 그때 삼성전자, 삼성 SDS 다 초청받았고 현대그룹도 다 초청받아서 다 그 공유가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지금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한국 한류를 초창기부터 그 개척 단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고생했던 그 기반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관련 투자실도 만들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3천억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금융그룹도 그런 차원에서 지주사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회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네, 그런 말씀을 좀. 어디까지 얘기하죠? 네, 자, 뭐 그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한류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한류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네. 저희 금융적인 거에서는 저희는 미래 가치를 보거든요. 아까 지점 하나 만드는데 1,000억 들어도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시장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85,000명을요. 지금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나 지금 대학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 시설이나 어떤 이렇게 DC를 해주는 거, 문화 콘텐츠 이런 걸 각 대학별 특성화 있게 음식점이랑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10개 대학을 했고 이번에 10개 대학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이 한 200개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앱으로 만들어서 지급결제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되게 놀라운 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학력사예요. 칭화, 북경 한 5개, 10개 빼군요. 그치.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수험생들이 1,000만이 넘잖아요. 근데 수용할 수 있는 건 1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연고대에 온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접촉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느니 한국의 인류대학을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취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여름방학 3달은요.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표는 지금 다 매진이 끝나버렸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 배랑. 미친 듯이 들어온다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하나금융이 하는 건 특히 한류에서도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M하고도 해서 엑소 폭발적이잖아요. 파괴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엑소랑 같이 공연도 좀 이런 거 기획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그 이제 계좌 네. 개설하고 네네네. 네. 저 질문. 여기 왜 저 계속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잡은 분부터 먼저 하세요. 마이크 잡은 분부터.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실 이런 알리바마도 알리바마지만 요즘 미래학자나 굉장히 세계적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흐름을 지켜보면 뭐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화폐가 점점 없어지고 전자화되고 해서 정말 인류가 정말 걱정이 돼요. 요즘은 그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정세를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다 붕괴가 되고 있고 국가가 통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말 성경에서 마지막에 나온 것들이 예언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아실 건데요. 지금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그 화폐가 이제 소멸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이 거의 이제 사이보그처럼 그 컴퓨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그 정말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듯이 엄청난 이런 산업 발전이 저는 인류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데 빨리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왔는지를 봤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 숨가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지구가 올 때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세를 봤을 때도 너무 불안하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 3차 세계대전을 지금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하루하루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네. 예. 네. 네. 하여튼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질문. 네, 여기, 네, 네. 여기 이쪽 가시죠. 이쪽으로. 네. 다들 패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아, 중요한 한 분한테만 하나만. 아, 네. 한 분한테 하나만. 네. 아까 하나금융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 터보로 지금 많은 전자상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이게 VIP로 이게 멤버십이 되게 되면 그 은행상 거래상의 시스템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는데 한국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허가를 하면 온라인상 24시간 언제든 시스템상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일에 한국 분이 아예 중국 이 마원처럼 성공에 길어가는 이 시점에서 거래를 만일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하나금융의 거래상에 매입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에서 네. 예. 중국 거래를 할 때요? 네, 아니요. 중국도 그리고 기존에 지금 외환은행이나 지금 국민이나 이쪽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그 신용장 이런 거는 다 거래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는 하나금융이 미래다라고 하셔서 이런 거 하실 혜택을 때 줄 수 어떤 있느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항상 낙관적으로 얘기해요. 네, 저희가 4대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높거나 그런 혜택보다는요. 하나금융은 그 외환 환전 시장에서 하나은행이 8.2%, 외환은행이 34%를 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43%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지금 외환 거래를 우리 하나금융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공략은 거의 다 지금 국내가 나가 있는 데는 법인 영업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접하면서 엄청나게 중국어 교육을 시켜요. 직원들한테. 아까 누가 말씀한 거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왜 두렵냐면요. 중국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3년 전에 중국 시장에 올 걸 예비해가지고 중국연구회라는 데를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현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조그맣게 의류 장사를 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수익이 싱가포르 항공을 다니다 그만두고 했는데요. 1억을 딱 벌어요. 그냥 직원 하나도 안 되고 온라인 차리고. 대박이에요. 근데 시장이 동대문하고 그냥 동대문에서 떼다가 파는데 그렇게 잘 팔려.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지금 한국에서 재밌는 것들이 얘들은 막 열광해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봐서 그런데요. 진짜 사귀어야 돼. 한국에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도 한국말도 하잖아요. 그럼 가서도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는 건 일단 저희도 초기 단계밖에 되잖아요. 왜냐면
외환하고 지금 합병이 아직 완전한 합병도 안 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보는 미래는 저희 그룹의 미래는 스마트 결제 시장에서는 뒤지지만자. 그래서 아까 캐나다에 지금 원큐뱅큐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토스랑 똑같아요. 3번에 의해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넣고 그다음에 사람은 주소록에서 이름 딱 찍고 엔터 누르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알리바바보다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국 애들이 비슷한 걸 만들려 해도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외곽 시장을 중국도 곧 들어갑니다.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랑. 그래서 한판 붙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네. 뒤에. 아니, 먼저 하세요. 앞에 분. 예. 아주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IT하고 컨텐츠 둘 다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쓰나미 같아요. 체감은 그렇습니다. 실제 쓰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금용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체이고 하나는 좀 추상적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농산물에 대한 역직구 사이트가 가능할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하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가능할 것인지 요거는 그 사소하게는 작게는 회사 내에서의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국심은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가 참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방사청이 지금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전상길 교수가 한양대 방사청 그 조직을 진단했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회장님.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들을 장교하고 장군들이요 애국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517년 동안에 조선에서 제일 진짜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05년 을사보조약 그 30년이에요. 그때 갑신정변, 이모군란, 청일전쟁, 러시아 신미양요 그때 그 지배계급들이 그 고종황제나 그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우리가 입헌군주 됐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고종을 물리치고 의친왕을 올리려고 하는 이승만 세력을 종신형을 언도하고 이승만이 96년 동안 깜빵 살다가 미국 갔다가 대통령 되니까 황씨를 다 죽인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정말 지도층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정말 요만한 일 하나를 자기가 몸을 던져서 그거를 이룩해 놓고 젊은이들을 끌어가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야 지금 어디에서 정부에서 눈 먼 돈 내가 받아갖고 하고 그다음에 애 말이야 전화해서 컨설팅해서 이거면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왜 이걸 더 억울하다 보냐. 대한민국에 제가 온라인 수출 사이트 코글로닷컴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출 사이트 영어로 된 게 8개입니다. 8개 있어요. 코트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여러분 마윈이 성공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여러분 마윈이요 영어로 연설하고 영어하는 거 들어보세요. 깡으로 칩니다. 네이티브 수준. 왜? 중학교 때부터 9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서호에서 가이드 온 거예요. 얘가. 마윈의 인생을 바꾼 게 뭔지 아세요? 98년도에요. 야후의 제리양이 중국에 왔을 때 만리장성 가이드가 마윈이에요. 여러분. 제리양은 중국어 잘 못해요. 그거를 중국 전자상거래부에 있었거든. 마윈이. 네. 그 만리장성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투자해달라고 제리양을 만났는데 제리양이 손정이 송해준 거예요. 마윈은요 영어로 외국의 어떤 방송 가도 다 인터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아까 농산물 저도 굉장히 관심 있죠. 대한민국 농산물 지금 100억 불 수출 얘기하잖아요. 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뭔가 전 세계 사람이 누르면 대한민국의 농산물 프리미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그걸 또 만든 사람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한국 야 여기만 들어와. 그걸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를 아니 이 중요한 거를 아무도 7개 기관이 그냥 외주줘가면서 하고 우린 다 했다고 하면 그럼 중소기업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로 나오고 어떻게 해야 매일 저기 전시회 들고 가갖고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의문을 갖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저는 애국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애국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저는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졸업하자마자 연봉 1억 2억 회사에 들어간다 된다고 봐요. 아 얼마나 천재야. 얼마나 천재. 아니 천재들이 지금 돈 5천만 원 받아도 되겠냐고 지금 내가 볼 때. 그럼 1억짜리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억을 줘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억울한 겁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여튼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아무래도 회장님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실 것 같아. 자, 나 뒤에.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알리바바가 진짜 끊임없는 그런 혁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마윈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중요했겠지만, 어떤 알리바바라는 회사 그 조직의 힘도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나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뭐 그들의 DNA일 수도 있고 조직 문화나 의사결정이나 뭐 아니면 뭐 인사제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알리바바가 이제 그 마윈이요 삼수를 해서 항저우 사범학교를 들어갔어요. 워낙 영어를 잘하는 거야. 얘는 수학이 꼭 빵점이야. 수포자. 수학이라 수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얘는 이게.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그 저기 항저우 과학기술 그 전문 학교에 강사를 했어요. 영어 강사를. 그러니까 석사기도 없는데 영어 강사한 거야. 근데 마윈이 좀 성격이 좀 놀기 좋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윈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마윈을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마윈이 호프 번역연구소라는 걸 9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 자기 제자들이 이제 와갖고 일을 같이 한 거야. 근데 95년도에 이제 차이나 페이지를 만들다가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같이 있던 애들이 흩어졌는데 북경에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부서를 만드니까 마윈이 거의 지망해갖고 중국에 몇 명이 갔냐고 17명이 있다가 7명이 따라갔어요. 북경에. 그래서 북경에 3년 있다가 98년도에 내려왔는데 몇 명이 왔냐? 17명이 온 거야. 그냥 거기서 또 10명을 포섭한 거야 마윈이 이게. 그래서 99년 3월 달에 자기 아파트에서 17명이 창업을 한 거야. 꼭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그 초안지라든지 삼국지 있는 느낌이 나요. 양산박, 양산박 비슷해. 소지. 그러니까 마윈이 그러잖아.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타오바오도요 7개월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든 애가 손순잉이라는 애인데 이게 오른팔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막 같이 밥 먹으면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윈이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도 우리 알리바바의 그 창업 멤버는 스카우트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북경까지 7명 데려가고 또 올 때 17명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다 이제 백만장자가 됐죠. 그 사람들은 다 뭐 백만장자가 뭐야? 그렇죠. 다 천만장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게 그러한 그 큰 결속력 이게 이제 됐는데 그거는 그 비결은 아까 얘기했지만 리더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 저 카톨릭 신자입니다만 마음의 교가 아직도 번성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한 거야? 하느님, 주님을 얘기한 거야.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주님을 믿으라는 거야. 마음에서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라신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 내가 그러면 리더는 안 되는 거예요. 마윈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서 상장했잖아요. 누가 왔어요? 중소기업인 8명 데려갔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이야. 그게 제가 마윈을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런 점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책을 읽으면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요, 그 사명감이 확실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현실적으로도 비즈니스하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 있고, 회사도 보면 되게 그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회사 출근해도 괜찮고요. 아주 회사가 그냥 무조건 즐거운 문화, 그런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질문 여기까지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정점을 찍은 이제 지식에 대해서 거의 최상위 단계까지 쌓은 사람들이 벤처 기업을 차리려면 뭐 마윈도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트위터 등과 같이 펀딩이 되게 또 중요한 문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박사학위를 따거나 하면은 펀딩을 받아서 회사를 차리려는 벤처 기업들의 성향이 강한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의 펀딩 문화는 좀 지적할 것이 있거나 좀 좋은 장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사업 시작한 김종태. 본인이 뭐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아유, 사업은 아니고 지금 대학원생 네. 지망 중이고요. 저도 이렇게 뭐 기술력을 통해서 벤처 기업을 통해서 또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되게 이상적으로 되고 싶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투자 문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는 문화예요. 그 외국에서는 한번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실패가 경험이다 생겨가지고 아이디어가 또 좋으면 다시 투자하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실력과 전문성을 보고 아이디어랑 같이 보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한번 실패하면은 여전히 연대보증이 살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신용 불량이 문제냐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에 제기를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아쉬운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다시 아까 마인이 투자 받았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중국에서 아무 투자 안 했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인의 목표가 뭐냐면 살아남기였어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도 창업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목표도 살아남기입니다. 버티는 것이 결국에는 버티다 보면 투자자도 오는 것이지 본인이 무슨 아이디어 좋으니까 우리 투자해서 그래서 될 일은 아니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고요. 마인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그건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항상 좀 다른데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는 약간 다르다는 건 인정은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나쁘다 좋다를 또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대신 그게 또 장점인 경우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게 보여야 투자를 해요. 매출이 나야지. 예. 돈을 버는 게 보여가지고 안정성이 있었는데 그건 또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뭐 위에 쪼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심사관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투자를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창업하신다 그러면은 스스로 먹고 살 월급 300만 원을 잡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가 3년 이내 월급이 나면 정말 성공한 기업이라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아마 저 이금일 장님은 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버텨가지고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버틴다고 하다 보면은 투자는 그 다음에 저절로 돼요. 그 정도 버틴 능력이 생기다 보면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버티신다 생각하시고서 그 3년 동안은 투자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 라면 먹으면서 골방에서 버틸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창업하신 것이 현실적인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버티기 전에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전문성이라는 게 학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위가 아니라 뭐 지금 당장 때려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너 뭐 잘해 했을 때 나 에이프리야 그게 아니라 너 뭐 잘했을 때 그게 나와야 돼요. 내가 뭐 잘한다고 나와야 돼.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잘하는 게 구체적인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그거 있은 다음에 그다음 버티는 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거를 상업화해서 이 사회에다가 제공하고 내가 돈을 버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회에서 불편해하고 요건 상업화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를 인지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기술과 개발을 가지느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에서 나는 어디가 강할까 그거를 연구해 갖고 아까 지금 우리 김중태 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매달 그 창업 아카데미 안산에서 강의하거든요. 네. 그거 이제 끝나면 5천만 원에서 1억 줘요. 네, 제 강의 안 들으면 안 줘. 내가 못 주겠어. 내가 그래서 3시간씩 제가 3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저기 경기도나 서울시에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 아카데미 있거든요. 그럼 신청하면은 일주일간 교육받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줘요.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빌려주는 거죠, 그거는?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시드머니도 2년 거치인데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열심히.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방송 다음 주 이제 일정 북포럼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책을 갖고 안 하고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또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부풀어 오는 분들이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영화를 보는. 그래서 부풀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읽으면 부풀어오면 필요 없어.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다 아마 이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거의 그냥 뭐 그렇겠죠.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문화살롱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안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화도 보면서 친구하면서 북프로 그룹에 보면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오시면 돼요. 편하게.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3월까지 다 이야기 차 있는데 2월 달에는 이제 남녀에 대한 통역이 필요하다. 네, 이정수 소장님. 네, 그다음에 원래 이제 2월 10일 날에는 저희가 그 전자책 시장 관련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모친께서 되게 위독하셔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제 감정 노동의 진실, 요새 뭐 땅콩 항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태형 소장님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MC 볼 분들은요, 저기 담당 PD가 있어요. 담당 PD한테 MC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MC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MC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질문한 거니까 이건 저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분들처럼 이렇게 뭐 내공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문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네리당 베이커리에서 이제 여러분 케이크 저희가 이제 커팅하고 같이 케이크 한 조각씩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음료하고 케이크 드리니까 한 조각 드시고 여기서 편하게 이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여러분들끼리도 친구하시고 그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북포럼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오늘 사진도 올릴 거니까 제발 그 밑에다가 댓글로 좀 이렇게 나 관심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시면 소통 좀 합시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너무나 좋은 이제 다양한 관점들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도 사실 같이 아까 다양한 또 관점도 같이 해서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진이라고 하지.